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국내외 증시 상황부터 먼저 진단합니다. 이지호, 배성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기자, 오늘 우리 증시 혼조세로 끝이 났습니다. 맞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모두 약보합세로 마무리했습니다. 어젯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폭등의 여파로 살짝 하락 출발을 했지만 점심 무렵부터 회복하면서 등락 끝에 0%대 변화폭을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예. 오늘은 이 외국인이 막판에 3천억 원 정도를 순매수하면서 지지를 해줬는데 옵션 만기일이 겹친 탓인지 기관들 매도가 지수를 떨어뜨렸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는 인플레이션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어떤 기대감으로 풀이를 해볼 수 있겠고요. 6월 이후부터 이어지고 있는 국제식품 그리고 에너지 가격 하락세가 7월 이후부터는 진정될 거라는 전망이고, 다만 이제 일평균 증시 거래 대금은 2020년 2월 이후로 최저 수준인 14조 원까지 하락했습니다. 네, CPI 충격이 미 증시에 영향을 크게 미쳤는데 우리는 다행히 그렇게까지는 또 크지는 않았습니다. 네. 오늘 은행 쪽이 좀 빠지긴 했습니다. 은행 쪽 같은 경우는 정부가 지금 금리 감면 정책을 좀 발표를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좀 영향을 받은 걸로 보여요. 지금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고, 지금 당국이 최근에 이제 대출 금리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굉장히 완화해라 이렇게 굉장히 압박을 은행에다 하고 있으면서도 또 뭐 수신금리 같은 경우는 또 뭐 올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고, 건전성은 또 점점 악화되는 것 같고, 이런 영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시장의 모든 관심이 오늘 미국의 물가 그리고 금리 변화에 맞춰져 있던 하루였습니다. 일단 이 기자, CPI 예상치가 사실 8.8%였습니다. 그런데 9%를 넘는 수치로 발표가 됐죠. 네, 앞서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6월 CPI 상승률이 9.1%를 기록해서 1981년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월가에서는 모든 수치가 생각보다 나빴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먼저 존 리어 모닝 컨설트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얘기를 듣고 오시죠. I think what's surprising is, like I said, just how dramatically those elevated gas prices and energy prices have flowed throughout the economy, particularly when we go look at food is another sector, but then I would note things like shelter and new and used cars continue to rise as well. 네, 종합해보자면 휘발유 값이나 주거비, 식료품 하나 빠지지 않고 전부 올랐다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예.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 미국 연준이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높일 가능성이 커지죠. 실제로 75bp를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뛰어넘는 그레이트 스텝, 그러니까 100bp 금리 인상론에도 무게가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치를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이 부분을 놓고 아침부터 계속 좀 의견이 분분했는데, 사실 9%대가 높은 수치 이렇게 발표가 되긴 했지만 변동성이 심한 에너지랑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를 보면은 석 달째 하락 추세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네, 데이터를 좀 준비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근원 CPI는 1년 전보다 5.9% 오른 것으로 집계됐는데 전달 상승률인 6%보다는 소폭 낮아진 수치죠. 바이든 대통령도 이 점을 강조하면서 에너지가 이번 인플레이션 증가분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면서 오늘 CPI 데이터는 6월 중순 이후 약 40센트까지 떨어졌던 약 30일간의 유가 하락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유가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는 대외 환경, 그러니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이죠. 여기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농산물과 에너지를 뺀 근원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물가 전망에 도움이 돼서 우리에겐 중요하지만 이 모든 요소를 더한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국민들에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한 바 있죠. 네, 전체 물가는 오르고 있는데 근원 물가는 내렸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미 연준의 어떤 금리 정책이 영향을 보고는 있다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말이죠. 하지만 이제 내렸다는 근원 물가가 5.9%면은 상당히 이건 낮은 수준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네. 좀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원자재가 상승이 사실 우리 생활 물가 전반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이달에 100bp 인상을 예상하는 투자자들이 지금 크게 늘었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네, 오늘 보시면 그레이트 스텝 얘기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미국의 금리 인상폭 예측치를 집계하는 CME 패드워치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 자료에 따르면 오는 10월 미국 FOMC에서 금리를 75bp 인상할 확률이 20.3%밖에 안 되고요. 100bp를 올릴 확률이 79.7%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예. 이게 전날까지만 해도 75bp 인상 확률이 더 높았던 상황인데 CPI 지수가 높게 나오자 경계감이 더욱 커졌다, 이렇게 풀이가 되고요. 이 지수와 함께 이날 캐나다까지 100bp의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또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도 기준금리를 1%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면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 원래는 이번에 75bp를 올리고 그 다음에 50bp, 25bp 이렇게 점점 낮춘다는 계획이었는데 지금 100bp 인상이 어떻게 보면 과반을 넘어선 예측이 나오고 있는 거네요. 네, 좀 정리를 해보면요. 미국 연준은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3.25에서 3.5% 수준으로 좀 올리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 현재에서로 따지면 1.75%포인트 정도를 더 올려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지금까지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FOMC 정례회의가 7월, 9월, 11월, 12월 등 총 4번이 남았습니다. 문제는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시장에서는 7월에는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 9월에는 빅 스텝, 그리고 그 이후에는 0.25%포인트를 올리는 베이비 스텝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됐었죠. 하지만 연준이 7월에 아예 몰아서 그레이트 스텝을 밟을 수가 있다는 건데요. 당장 지난달에도 빅 스텝 관측이 높았지만 5월 CPI 상승률이 좀 최고치를 찍자 FOMC 위원들이 자이언트 스텝으로 돌아선 바도 있습니다. 예, 갑자기 하루 만에 100bp 가능성의 무게가 확 실렸습니다. 그러면 75bp 가능성은 지금 상황에서는 없는 겁니까?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나온 월가의 전망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요. 예. 최소 75bp, 또 많게는 1%포인트의 금리 인상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7월에 자이언트 스텝에 그치게 된다고 하면 이게 9월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서 0.75%포인트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스테파니 링크 하이타워 최고 투자 책임자는 인플레이션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며 0.75%포인트를 2번 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 예. 이유가 뭔가 했더니 이번 CPI도 휘발유 같은 에너지 부분이 거의 다 끌어올렸는데 아직까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거고요. 예. 마이클 워스 쉐브론 최고 경영자도 원유 공급 문제에 따른 문제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최근의 유가 하락이 일시적일 수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뉴욕타임스 역시도 이날 7월 인플레이션 수치가 어느 정도 완화될 수는 있지만 이 추세가 지속될지 확신이 덜 든다면서 특히나 휘발유 가격이 변동성이 크면서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최악의 상황으로 이번에 연준이 사상 유례 없는 100bp 인상에 나서게 될 경우에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알아봐야겠습니다. 이 부분 박혜린 기자가 증권가의 이야기 직접 들어봤습니다. 그럼에도 증시가 요동치지 않은 건 물가가 정점을 찍어 이제 상승폭을 줄여나갈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주 동안 유가랑 다른 것들 꺾인 것들을 보고 또 8월 달에 발표된 7월 CPI는 아래로 다시 팔자로 내려갈 것 같아요. 100까지는 하면은 오히려 끝나고 나서는 더 이상 세게는 안 할 거다라고 좀 컨센 형성될 것 같아요. 7월 FOMC가 끝나면은 좀 안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 일시적으로 스파이크 위로 튈 수는 있는데 지금 달러 강세 기조는 이제 좀 제한될 것 같아요. 9월 이후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도 나옵니다. 미국이나 저희나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금리를 25bp 더 올릴 때 충격이 주가 지수로 기준으로 보면 한 3, 4% 빠지거든요. 부정적인 영향이 좀 있기는 할 텐데요. 물가에 대한 안정성이 좀 확보가 되면 그다음에 이제 연준이 계속해서 올리기보다는 내년 정도에는 이제 금리를 인하할 수가 있다라는 것들이 좀 오히려 좀 생기고 있기 때문에 9월에서 10월 정도가 되면 조금 시장이 좀 안정을 좀 찾아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고.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 시 외국인 투자자가 대거 자금을 뺄 것이란 공포에 대해선 우려할 만한 요인이 아니라는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과거 한미 금리가 역전된 시기를 보면 오히려 환차익을 노린 투자자들이 더 많아 자금이 순유입됐다는 분석입니다. 의미 있는 관계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2018년에는 오히려 유입이 더 많았어요. 지금은 무조건 빨리 보폭을 높여서 인플레이션 잡는 게 중요한 거지. 오히려 꼭 그렇게 높이 많이 올린다는 걸 악재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인플레이션이 잡히냐 안 잡히냐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전 세계 시장 참가자들의 이목이 집중된 이번 FOMC 결과는 우리 시간 28일 새벽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네, 우리 증시 흐름은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이런 증권가의 분석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미국 증시는 좀 분석들이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강도 높은 긴축 정책이 경기 침체를 유발할 경우에 증시의 추가 하락은 피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인플레이션이 정점인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마켓워치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관련 파생 상품을 거래하는 픽싱 시장에서는 9월까지 8%대의 높은 인플레이션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이 9월 CPI가 10월 13일 이전에 발표되지는 않는 만큼 10월 중순까지는 증시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여기에 미국에서는 11월 예정된 중간선거라는 이벤트도 있죠. 이 중간선거 기간에는 다양한 정책이 발표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건데요. 월가 전문가들은 미국 주식시장의 반등 시점을 최소 연말 이후로 보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망의 7월 FOMC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 좀 주목해서 봐야 할 이벤트들이 있을까요? 네, 일정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일단 13일부터 16일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석유 최대 수출국이죠.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게 됩니다. 여기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를 만나는데 원유 공급 안정화를 위해서 어떤 성과를 낼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또 15일에는 미국 상무부가 6월 소매 판문을 발표하는데요. 미국은 민간 소비가 경제의 약 70%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이어 미시간대 7월 소비자 심리 지수도 공개가 되는데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소비자의 심리가 어떻게 나와주느냐도 관심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지금 경기 침체에 뭐 금리 인상의 하반기 굉장히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증시에서 오늘 뭐 뜻밖의 좀 고무적인 소식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간만에 좋은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이달 말에 코스닥 상장을 앞둔 성일 하이텍이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한 기관 수요 예측 결과를 공시를 했습니다. 네. 공모가가 5만 원으로 확정됐고 또 경쟁률은 2,000대 1을 넘어섰습니다. 공모가는 당초 제시한 희망범위 상단인 47,500원을 뛰어넘은 금액이고요. 경쟁률은 역대 기업 공개 수요 예측 사상 최고 경쟁률입니다. 상당히 좀 뜻밖입니다. 어떻게 성공하게 된 걸까요? 방송에서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될 놈은 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 네. 그만큼 이 사업이 굉장히 어떤 재료가 상당히 좋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성일 하이텍 IPO 주관사 측의 말을 들어봤는데 그동안 이 배터리와 배터리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평가를 받아왔지만 폐배터리 시장에 대한 성장성은 그동안 평가를 받지 못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재활용 전 과정을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유일한 기업이다 보니까 투자자들에게 호소력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풀이를 했습니다. 이 성일 하이텍은 2차 전지를 재활용하는 기업이거든요. 네. 즉 이 2차 전지로부터 금이나 은, 코발트, 리튬 이런 어떤 쓸만한 금속들을 회수할 수 있는 전 과정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유망하다고 할 수 있겠고 실적도 또 한몫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기차 시장 성장과 함께 매출도 지금 늘고 있는데 연결 기준 매출액이 작년까지는 2020년에 비해서 지금 작년에 거의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영업 적자를 기록을 해오다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또 100억 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실적이 좋고 기술력이 좋다. 뭐 이게 이유로 꼽힌다라는 건데 올해 지금 뭐 최근에 IPO 시장 굉장히 좀 많이 얼어붙은 상황 아닌가요? 맞습니다. 현재 IPO 심사 승인이 떨어진 기업이 13개 기업입니다. 그리고 승인 이후에 수요 예측을 진행했거나 또 진행 중인 기업도 지금 17개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대여급으로는 현대오일뱅크와 소카 등이 꼽히는데 또 이 밖에 이 거래소로부터 심사 승인을 또 기다리고 있는 기업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K뱅크나 컬리 등이 있습니다. 사실 앞서서 제가 이제 성일 하이텍의 어떤 흥행을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지금 IPO 시장에는 상당히 지금 찬바람이 부는 현실입니다. 단적인 예로 이제 어제까지 일반 청약을 받은 의료 인공지능 기업 루니시의 사례가 이제 대표적인데 흥행에 실패하면서 통합 경쟁률이 9대 1로 상당히 낮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또 이제 소카 같은 경우엔 IPO 일정을 3일가량 미뤘습니다. 2차 전지 분리막 제조업체인 WCP와의 일정이 겹치자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서 맞대결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런 풀이가 나옵니다. 네, 찬바람이 부는 IPO 시장. 옥석 가리기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도 좀 분석을 해봤다고요. 맞습니다. 지금은 좀 실적이 이끈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명확한 어떤 매출 근거가 우선되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앞서 언급한 이 WCP가 대표적인데 이 WCP는 2차 전지 분리막을 삼성 SDI에 납품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실적이 탄탄하게 뒷받침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고 아직은 영업 적자긴 하지만 작년 매출이 1,119억 원을 기록 중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 성장성이 무기인 소카로서는 피할 수밖에 없는 상대였다는 분석이고요. 또 개인적으로 투자 결심을 하실 때 해당 기업의 실적을 먼저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또 이 밖에도 최근에 컬리의 경우에는 재무적 투자자들이 보유 중인 지분을 최소한 한 18개월 정도는 팔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확약서를 거래소에 제출했다고도 하죠. 이 투자 친화적인 유인책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기업들의 어떤 유인책을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이지호 배성재 기자였습니다.